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줄곧 대통령에게 지적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입니다.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흔들면서 지휘하겠다는 것처럼 국가 운영 자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항, 울산, 여수의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개통 불안정이라는 경고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업계는 이미 우려합니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합니다. 이는 사막에서 수상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해상풍력 송전망을 먼저 깔자는 주장도 정책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식량 문제도 해결 못하는 북한이 핵무기 자랑이나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보릿고개를 넘어야 미식을 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다시 한번 소비 쿠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가계 소비 규모는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서 단 한 달 만에 소진됐다면 경제가 특별히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약 25%의 추가 소비 권리를 행사한 셈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도 점심 한 끼 10,000원 이하 식사를 찾기 어렵다는 푸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수는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법인카드로 과일을 한 번에 몇 톤씩 산다. 그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예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겁니다. 차는 망가지고 연료만 낭비되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말뿐인 친환경이나 말뿐인 쿠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툭불 한우 다 먹고 난 다음에 후식 된장말이밥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가족들 다 조용히 시키고 한 10여 초간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 된장찌개를 촬영해서 올린 이가 있습니다. 이 조국의 적은 조국, 그 유명한 조적조의 주인공이죠. 중독처럼 끊지 못한 그의 SNS에서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조적조란 용어로 돌아온 것은 자기 모순과 위선 때문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 남용,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8개월이 지나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국 씨와 기부금법 위반과 후원금 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씨를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대체 윤석열을 비판하던 그때 이재명은 어디 갔습니까? 과거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평가해 보자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명적명,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가 거의 내편 아니면 적이란 인식이 팽배합니다. 거기에 주도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력을 잡으면 본인 스스로는 통합을 외치나 사실 비명 행사와 같은 사화들이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의 진정한 적은 남의 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순과 위선입니다. 마치 조국 전 대표와 같습니다. 이번 사면이 단순 발언 정도의 모순이 아닌 게 더 걱정입니다. 불과 임기 시작 2달 만에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부리며 일으킨 모순과 위선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가장 사람에 충성하길 바랬던 모순덩어리 윤석열은 대통령 권력을 지멋대로 부리다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쫓겨났습니다. 떨어지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며 그 불행했던 시기와 같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봅니다. 둘째로 당직자 및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은 현재 당원 당규상 존재하는 상설위원회 활동이 그간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직은 감투였고 실질적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도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당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규모 탓, 예산 탓, 역량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9, 10월 중 시도당 위원장 선임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상설위원회나 시도당의 필수적인 조직들을 강화해가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중요한 당직은 당무를 잘 이해하고 당원 및 지지자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모시고 일반 당원도 당비를 내며 당무에 참여하는 그런 당의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은 당비 내는 당원을 으뜸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비를 내고 당원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당원 게시판에서 소통한다는 정도로 진정한 으뜸의 당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래희망위원회 산하 대학생 캠퍼스 지부장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 지지세 확장과 젊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개혁신당이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어쩌면 우리 당내 제일 젊은 조직의 첫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 또 학업과 육아 등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개혁신당 으뜸당원 여러분과 일반 당원 여러분들 또 우리 당직자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전 당원의 간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행사와 당무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지역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은 당원 여러분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일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은 하더라도 현장과 당무에 당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개혁신당이 커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뀝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승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대한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을 치룬 이재명 대통령께 비판보다는 정책 촉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올해 정부가 질 국채 이자만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지율과 재정이 더 바닥나기 전에 복지 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익산 모녀의 죽음, 송파 새 모녀의 비극도 어찌 보면 복지 신청주의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13세 미만 가족 돌봄을 하는 아동을 파악했는데 지난 2021년 기준 최대 3만 1,300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모, 아픈 부모들을 돌보고 있고 어린 가장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야 할 시간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용률은 1%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달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울 좋은 복지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도 또 신청 서류를 떼고 내고 또 신청 서류를 내야 됩니다. 제출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 한 분께서 깔고 또 깔고라는 영상 기억하십니까? 공인인증서를 폐단의 내용을 보여준 그 영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또 떼고 또 내고 또 신청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서 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중앙부처 367종, 지자체 4651종, 민간 339종, 무려 5357종의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 지도를 주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은 어땠습니까? 원스톱, 간편, 신속했죠. 서류 한 장도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국민들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겐 기술도 있고 행정 능력도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그냥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복지는 청구해야만 하는 시혜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정해서는 안 되고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조건을 한번 확인하면 자동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히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국민이 두드려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스스로 열려 있어야 하는 문입니다. 감사합니다.